수학공부법.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1학년 손 들어보세요. 1학년, 또 2학년, 3학년. 3학년 없어요? 이 내용이 그 앞부분에는 좀 쉽습니다. 앞부분은 고등학교 공부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뒷부분에 가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대학 수학의 내용도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라고 자칫 뭐 저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또 나중에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다 대학 가서 또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실 때 뭐 쉽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낙담할 필요도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할 내용은 수학 공부법을 7가지로 제가 정리한 노하우입니다. 자, 첫 번째 공부법 내용이에요. 의문을 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r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뭐 초등학교만 다니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왜 원의 둘레가 2파이r이냐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화두를 던져놨습니다. 모든 원은 뭐다? 그렇죠. 모든 원은 닮음입니다. 모든 원이 닮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작은 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큰 원이 있습니다. 큰 원이 있으면 이 원이 닮았기 때문에 닮음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닮았으니까. 그러면 이 원을 잘 배치를 하면 평행한 두 평면 위에 놓고 원을 잘 조절을 하면 이게 만나게 되는 말하자면 초점의 역할하는, 여기 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작은 원을 비추면 밑에 있는 큰 원에 딱 맞게 되는 그런 이 닮음의 중심, 즉 빛으로 말하면 빛의 초점 역할을 하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닮았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닮지 않았으면 이렇게 딱 맞지 않아요. 닮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원에 대해서 이게 지름이 있습니다. 작은 원에 지름이 있으면 이 불빛이 지름을 비추면 이 밑에 뭐가 되겠어요? 이 그림자가. 이걸 지름을 비춘 부분이 그림자가 나타났을 때 이 큰 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다? 지름이 되는 거죠. 지름이. 그러면 작은 원에 이 지름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이 지름을 이렇게 뺑 여기 한 개쯤 이렇게 갔습니다. 한 개쯤. 또 한 번 이렇게 더 돌아요. 더 돌고 또 한 번 더 돕니다. 이렇게. 이 더 도는 동안 그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원에 이 지름이 한 3개하고 조금 더 들어가요. 근데 그런 활동이 그 그림자도 똑같은 활동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똑같이 여기도 3개하고 몇 개 더 들어간다는 거죠. 뭔 설명을 하고 있냐면 두 원이 닮았기 때문에 작은 원에 작은 지름이 들어가는 개수나 큰 원에 큰 지름이 들어가는 개수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 같을 것인데 그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 숫자를 우리가 파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파이라고. 그러니까 이 둘레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 둘레의 길이는 지름이 만약에 지름을 우리가 2R이라 그럴 때 지름이 만약에 3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곱하기 3 하면 둘레가 나오겠죠. 이 지름이 3개 들어갔으면 곱하기 3 하면 둘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름이 5개 들어갔으면 지름에다가 곱하기 5을 하면 되겠죠. 근데 지름이 몇 개 들어갈지 잘 몰라서 그것을 문자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게 파이라는 거죠. 지름이 들어가는 개수일 뿐이에요, 파이는. 그 개수가 일정하다는 거죠. 왜? 모든 원은 닮았으니까. 그걸 파이라고 한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얼마다? 2파이r이라는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괜히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약간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원둘레에 들어가는 지름의 개수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파이의 정의가 원의 둘레에 지름이 들어간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계산했더니 3점 몇 개가 되는데 뭐 의문을 품으라라는 거 아니니까 만약에 의문을 더 품으면 그 파이가 정확히 얼마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파이는 초월수인 무리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무리수냐라는 걸 증명하려면 대학교 2학년 가서 한 1년 정도의 수학 공부를 해야 파이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명은 우리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전공과정에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파이가 무리수라는 걸 겨우 알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둘레가 2파이R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2번의 방점이 있어요. 첫 번째 건 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냐는 이야기죠. 그거 궁금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의문을 품으라라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런 걸 고민해 봤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그 소가 말이죠. 이런 쟁기를 끌고 이렇게 밭을 갑니다. 밭을 갈아요. 농부가 이게 소를 끌고 밭을 갑니다. 근데 이 쟁기의 길이가 만약에 우리가 뭐 A라고 합시다. 근데 이 소가 얼만큼 이동했느냐 하면은 소가 B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밭을 이만큼 갈았을 겁니다. 이만큼 갈은 이 넓이를 우리가 A 곱하기 B라고 정의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넓이란 화면에 나오겠는데. 자, 쟁기가 A고 그 A란 길이를 끌고 B만큼 이동했을 때 넓이를 A 곱하기 B라고 정의한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수학이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넓이란 뭐냐 이런 거 정의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런 걸 고민할 수는 있지만 너무 철학적인 범위라서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쟁기의 길이가 A인데 B만큼 이동하면 넓이가 얼마다? A 곱하기 B라고 하자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 헤라클레스가 그 전쟁에서 지어가지고 잡혀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중심점을 두고 헤라클레스가 여기서 쟁기를 끌고 있습니다. 쟁기를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원을 돌게 되겠죠. 이렇게 원을 쟁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원 모양의 밭을 간다고 생각하세요. 원 모양의 밭을 간다. 그러면 이 쟁기의 길이가 반지름 R입니다. 쟁기의 반지름 R이고, 자, 이 넓이를 생각해 보면 쟁기의 길이에다가 이 소가 움직인 거리잖아요. 소가 움직인 거리가 넓이거든요. 그러면 쟁기의 길이가 지금 R이에요. 쟁기의 길이 R인데 이 헤라클레스는 얼마만큼 움직여요? 방금 공부했죠? 얼마만큼 움직이죠? 방금 공부했는데 2파이R만큼 움직이죠. 2파이R만큼. 근데 이 넓이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똑같이 2파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요 중간쯤 있는 것은 얼만큼 움직여요? 파이 R만큼 움직이겠죠. 중간쯤 있는 거는 파이 R만큼. 원이 더 작으니까. 심지어 중심점에 있는 점은 얼마만큼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가만히 그대로 있는 거죠. 0이에요. 그냥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잖아요.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쟁기의 길이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라는 거에 대답을 하려면 제일 많이 움직이는 녀석은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가 2파이만큼 움직이죠. 그리고 중심은 얼마만큼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평균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평균 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평균. 제일 많이 옮긴 녀석, 제일 안 옮긴 녀석. 그걸 2로 나누면 이것이 뭐냐면 평균 이동 거리입니다. 평균 이동 거리죠. 그리고 쟁기의 길이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쟁기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R이었죠. 쟁기의 길이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하면 이 아까 밭을 간 넓이라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얼마가 되냐면 0은 필요 없고 약분하니까 파이 R 제곱이라는 넓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넓이에 대한 그 원초적인 고민, 넓이라고 하는 것이 쟁기가 있고 그 쟁기를 얼만큼 이동했느냐 그 거리를 곱한 것이라고 그걸 받아들이신다면은 원의 넓이도 우리가 쉽게 파이 R 제곱이 되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 R 제곱이라고 막연히 외웠던 거를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저런 원리 때문에 파이 R 제곱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 이건 한번 그냥 같은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이제 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자, 근데 이런 의문들이 수학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원둘레와 넓이만 가지고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런 의문을 품어야 될 대상이 수학에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의문을 품으라 다음 단계인 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가 왜 파이 R 제곱일까 하는 고민이 생길 때 그걸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라 해놓고 왜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책상에 앉아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야 되는 문제 같은 거 풀고 또 영어 해석 같은 거 지문 보고 해석 같은 거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런 거는 저런 궁금증을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버스 타고 다닐 때 고민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왜 넓이가 파야 할지가 없지? 어? 또 언제 고민하냐? TV 볼 때. TV 볼 때 그냥 TV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TV 볼 때 화두를 하나씩 담고 고민하는 겁니다. 화두를 하나 담고 머릿속에 어떤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 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그 코사인 세타가 되지? 이런 고민들 그런 걸 머릿속에 놓고 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TV 보는 시간을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원의 넓이가 왜 파야 할 적은지 고민해 보세요.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실제로 하루 따져보면 학교에서 앉아있는 시간 말고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 몇 시간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버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의문을 풀도록 노력하는, 의문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간 활용법이 필요해요. 자, 의문을 품어라. 그런데 단 버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의문을 해결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수학 공부 7계명 두 번째, 숙도하라입니다. 자, 이런 공식 여러분 보셨죠? 이런 공식.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다. 뭐 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그거 왜 그러냐, 그죠? 그거 왜 그러냐.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먼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죠. 근데 이 정의가 중학교 정의하고 고등학교 정의하고 다릅니다. 자, 중학교 정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중학교에서는, 자, 여기, 세타가 있을 때,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C라고 그러고,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사인 세타를 어떻게 약속을 해요? 사인 세타를 C분의 B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딱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한 가지 드릴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를 보통, 빗변분의 높이다. 빗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 있죠. 이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냐면요. 자,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세타라고 그래 봅시다.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빗변이고, 여기가 높이인데, 여기 높이잖아요, 높이. 이건 밑변이고, 밑에 있으니까 밑변이고, 이게 높이잖아요. 그럼 이걸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빗변분의 높이라는 것이 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높이라는 것은 각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외우더라도 어떻게 해야 정확히 외우는 거냐면, C분의 B라는 걸 기억을 할 때 세타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대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변. 맞설 대자를 써가지고 바라보는 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해야지 삼각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각이 변하면 변하게 되는 거죠. 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각이 변했을 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변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각이 변했을 때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인 세타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이것분에 이게 되겠죠. 마주보는 거. 세타에 마주보는 거.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뭐라고 기억한다? 빗변분의 대변이라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에서 사인 세타의 정의죠.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C분의 A인데 그거는 빗변분의 이웃변입니다. 빗변분의 뭐다? 이웃변이다. 밑변이라고 기억하지 말라 그랬죠. 밑변이라고 기억하지 않고 뭐라고? 이웃변. 각의 이웃변이라고 기억하면 정확하게 그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학교의 정의에 맹점이 있죠. 중학교 정의의 맹점은 각이 90도가 커지면 삼각형이 안 그려지니까 정의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죠. 각이 90도보다 작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오면 각을 더 넓은 범위에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세타를 더 넓은 범위, 90도보다 더 넓은 범위에 쓰기 위해서 이 정의를 더 일반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지금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그림, 고등학교에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원을 그립니다.
단위원의 단위원이 무슨 뜻이냐? 단위라는 것은 1이라는 뜻입니다. 센티미터가 단위죠. 미터가 단위죠. 그 단위라는 것은 1m, 1cm에서 1이 생략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이 단위예요. 단위수 그러면 단위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1을 말하는 거예요. 단위호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i, 1i를 단위호수라고 합니다. 단위라는 것은 1이라는 뜻이에요. 자, 중심 O를, 중심 0,0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원을 그립니다.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원인데 1인원을 그려요. 그릴 때 X축을 시초선으로 하고 각 세타만큼 회전한 동경의 끝점을 이거 제가 두드리면 넘어가네요. 이 각 세타만큼 회전한 동경의 끝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럴 때 사인 세타는 뭐라고 약속하느냐면 Y좌표라고 약속합니다. 사인 세타는 뭐라고 약속해요? Y좌표입니다. 이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사인 세타의 정의가 단위원의 끝점의 Y좌표다. 그게 정의입니다. 근데 이게 뚱딴지 같이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바로 이 개념에서 개념을 확장한 거죠. 이 개념을 일반화한 거예요. 각을 언제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화한 거죠. 그래서 빗변분의 대변이 아니고 빗변이 지금 1입니다. 1. 빗변 1이고 대변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예요? 이게 Y가 되는 거예요. 대변이 Y. 빗변이 1, 대변이 Y. 그래서 이게 Y좌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Y좌표로 정의해 놓으면 이제 삼각형이 아니라도 쓸 수 있습니다. 각이 막 돌아가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거 한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각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잖아요. 자, 그럼 요 그림으로 봅시다. 요 각이 세타예요.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2분의 파이만큼 가고 하면 Y축이 되지 않습니까? Y축에서 또 세타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각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시초선인 요 X축으로부터 이만큼 간 겁니다. 이만큼 갔을 때 끝점의 좌표가 뭔지 좌표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좌표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 길이 이 점 쓴 것 같잖아요. 안 되었어. 왜 넘어가? 자,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으니까 이 길이 원래 Y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이게 Y입니다. 요 길이가 Y인데 왼쪽으로 갔잖아요.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Y가 X좌표가 됩니다. 마이너스 Y가 또 요 길이가 X였잖아요. X, Y니까 X였잖아요. 근데 그 길이가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가 X고 요거는 그대로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Y 좌표가 그대로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Y, X가 되는 것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게 좌표를 구했어요. 자,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는 행위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요 각에 대한 Y좌표라고 정의를 했어요. Y좌표라고. Y좌표가 뭐예요? 보세요.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저 동경의 끝점에 Y좌표라고 정의했단 말이에요. Y좌표. Y가 아니라 말이야. Y가 아니라 Y좌표라니까, 약속이. Y좌표가 얼마예요? X잖아요. 근데 아까 X가 뭐였어요? 코사인 세타죠. X가 처음 삼각형의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를 X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공식들이 결국 어디서 나온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의에서 나온 거라는 이야기죠. 상관없이 정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그런 공식들의 원천은 정의다. 근데 그 정의가 책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정의가 책에 없는 것은 책이 아니에요. 책이 다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책을 볼 때 그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정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 번쯤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선생님처럼 이 과정을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한 번쯤 그 책을 보실 때 그 과정을 한번 읽을 필요는 있어요. 쭉 따라 읽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나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정도만 한번 느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런 공식들이 난데없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정의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라는 설명이고
그래서 정의를 잘 이해하고 정의를 꼭 한번 되풀이해서 읽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너무나 실전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참 좋아할 이야기인데, 자, 수학 공부의 7계명 세 번째, 외우는 데에도 왕도가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조건제시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학생들 없죠? 이 조건제시법은 x바 px, x바 px고 집합기호 이렇게 묶여있는 조건을 제시한 방법이죠. 근데 이런 거 기억할 때 이것을 아까 제가 여기 상가함수에서 드렸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사인 세타가 y라고 기억하지 말라 그랬죠. 사인 세타가 y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제의 뜻이 뭐냐? 그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사인 세타는 y 좌표라는 겁니다. y 좌표지. y 좌표가 x면 x가 되는 거고 y 좌표가 y면 y가 되는 거거든요. y 좌표입니다. y가 아니에요. 그 문자 y에 현혹되면 여러분들 썩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건제시법을 볼 때 px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무엇들의 모임입니까? x들의 모임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px라는 문자, x라는 문자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단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 조건을 만족하는 왼쪽 것들의 모임입니다. 오른쪽 것들을 만족하는 바의 오른쪽 것들을 만족하는 왼쪽 것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제시법이 나와 있을 때 여기서 뭐 px가 뭐고 x가 뭐지 이게 뭐란 뜻이야?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제일 잘한다는 시급 학생들이 모였으니까 이거 모르는 학생은 없겠지만 그래도 인터넷으로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x와 y가 0, 1 중에 선택이 될 때 x와 y가 0 중에 선택이 될 때 어떤 것들의 모임이다? x 플러스 y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오른쪽 조건을 만족하는 왼쪽 것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살아있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자, 살아있게 기억하라는 거 이게 너무 간단한 예를 드니까 저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참 선생님 조금 더 리얼한 이야기 없어요 하실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미분계수의 정의 알죠? 미분계수. 자, 리미터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 이걸 뭐라고 정해요?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죠? f'a라고 정의하잖아요. f'a라고 정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fx equal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h 요거 2학년 학생들이면 쉽게 하는 다 풀 줄 아는 거예요. 다 풀 줄 아는 건데 제가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풀어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다른 시각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요거 풀으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이 어떻게 푸느냐면은 보통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F2를 하죠. 그리고 플러스 F2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거 떼고 이거 떼서 이거를 적용해서 풉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무엇을 이렇게 정의했느냐라는 거. 이 A나 B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아까 사인 세타가 Y 좌표지 Y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A나 B에 이렇게 막 현혹돼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외울 때 잘 외워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괄호에서 이 괄호로 뺀 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뺀 게 분모에 나와 있잖아요. 가로에서 가로 뺀 거 B, A 이런 걸 떠났어. 앞에 가로에서 뒤에 가로 뺀 게 분모에 나와 있죠. 그리고 B가 A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잖아요. 분모가. 요 두 가지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식이. 그런 두 가지 틀을 갖고 있으면 이게 극한이 미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바뀝니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기호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안에 뭘 적어주느냐? 이 가로가 어디로 갑니까? B가 A로 가니까 A로 가죠. 이 가로도 A죠. 그죠? 공통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이 기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F'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로에서 가로를 뺀 게 분모에 와 있어야 되고, 분모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뭐로 바뀐다? F'으로 바뀐다. 가로는 뭘 적어주느냐?
이 가로와 가로가 지향하는 공통값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게 이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기로 돌아와서 말이죠. 우리 이렇게 변형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한번 보세요. 자, 봐요. 이거 이꼴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이 가로에서 가로를 빼는 게 얼마입니까? 빼보세요. 2h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쓰려면은 2h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h라고 그냥 적어요. 그럼 이꼴이 안 되잖아요. 이꼴이 안 되니까 곱하기 얼마를 합니까?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 한번 봅시다. 가로에서 가로를 뺀 게 분모에 2h라고 와 있죠. h가 0으로 하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면 f'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f'. 그리고 가로를 뭘 적어주느냐? 이 가로가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죠. 이 가로가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죠. h가 다 0이니까 2로 가잖아요. 그 2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2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2f'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미분해서 2를 넣고 2를 곱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f1을 하고 플러스 f1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f'에도 알고 있지만 이런 f'에도 알고 있죠. 리미터 h가 제로에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거 알고 있죠. 이것도 f'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것도 말이에요. 이걸 두 가지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가로에서 가로를 빼면 얼마예요? h죠. h 분모가 와 있죠. 그리고 h가 0으로 하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이게 뭐로 바뀐다? f'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로 안에는 여기 어디로 갑니까? a로. 요거 얼마입니까? a죠. 공통값 a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그 요령만 기억하시면 여러 가지 이런 그 복잡한 식의 변형이 사실은 다 같은 룰에 의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지금 뭔지 설명하고 있냐면 그 정의가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그 정의식을 살아있게 기억할 줄 아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게 기억하라. 그 문자 A니 B니 H니 이런 데 현혹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정했는지를 살아있게 기억을 하면 식을 변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 2학년들은 지금 정적분 안 배웠죠? 정적분 배웠어요? 학원에서? 아직 학교에서 진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거를 뭐라고 정의해요? 인테그랄 SB까지 fx dx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이 정의 정말 엄청나게 복잡하죠. 이 정의도 아까 내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요령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정리할 수 있고 그렇게 정의의 본질을 정확히 외운다면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이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적분은 값이 다 똑같아요. 정적분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다 똑같고 그것은 무엇을 얼마만큼을 xk로 볼 것이냐, xk를 n분의 k만 볼 거냐, xk를 n분의 b-a 곱하기 k로 볼 거냐, xk를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로 볼 거냐, xk를 얼마로 볼 거냐에 따라서 세 가지 정적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쓴 책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팔라는 그 뜻은 아니고 내 이야기는 이 정의가 너무 복잡해서 조금 그 정리된 책을 보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걸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굉장히 정의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문자에 구애받지 말고 그 정의의 본질을 정확히 깨뜨려 봐야지 정의가 기억이 된다. 살아있게 기억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합차는 제곱차. 이거 다 알죠? 그러니까 외울 때는 입으로 외울지 눈으로 외울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요 위에 거는 뒤에 거를 만족하는 앞에 것들의 모임이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요거는 입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합차는 제곱차. 그런 것도 있다라는 그런 거. 여러분들은 너무 본능적으로 잘 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외우는 요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외울 게 수학에 너무 많지 않느냐. 그거 다 어떻게 시험 칠 때마다 불안하다. 잊어버릴까 싶었어. 그래서 막 시험 시간 되면 수학 시간 되면 착 시험지 받자마자 위에다가 상관함수 공식 막 적어놓고 문제 푸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잊어버릴까 싶어서. 자, 외우는 요령을 만들어라.
선생님이 지은 그 책에 있는 한 페이지인데요. 막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도 여기 있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이런 엄청난 양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양의 공식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놓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다 외워야 되냐? 이거 다 외우면 이거는 거의 사전 외우라는, 영어 사전 외우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공식이 있고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요령을 만들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책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요령이. 어떻게 외워라. 자, 이거 간단히 한번 이야기 나왔으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 내용이 어떻게 외우라고 내용이 되냐면 2분의 파이의 짝수배냐 홀수배냐가 중요합니다. 짝수배냐 2분의 파이의 홀수배냐. 짝수배로 무시하냐 홀수배로 무시하는 게 중요한데 짝수배로 무시하면 함수가 그대로입니다. 함수가 그대로. 그러니까 사인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 탄젠트. 홀수배로 무시하게 되면은 함수가 바뀝니다. 코가 있으면 코를 떼고 코가 없으면 코를 붙입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인은 코가 없잖아요. 자, 2분의 파이 홀수배죠. 곱하기 한 배죠. 그거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무시하면 각이 세타가 되잖아요. 근데 한 배 홀수배로 무시했는데 이 코가 없잖아요. 그럼 코를 붙여요. 코를 붙이니까 사인이 뭐가 돼요? 코사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타가 1사분면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1사분면각 가정을 해요. 1사분면각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했으니까 몇 사분면각이 돼요? 2사분면각. 2사분면각에서 사인은 양수입니다. 양수면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우는 요령이 더 친절하게 더 많은 예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일단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었어요. 근데 아까 그 수많은 상가함수의 그 각의 변환에 대한 공식 다 외우는 게 아니다. 외울 거 하나도 없다. 요령 한 가지만 외우면 되고 여러분들이 책을 잘 선택하시면 책에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 한 가지만 외우면 그 20개 정도 되는 걸 몽땅 다 외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우는데 왕도가 있다라는 것 네 번째인데요. 최소한으로 외우도록 하라.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도 그런 이야기죠. 최소한으로 외우도록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과 학생들이 고민스러워하는 공식 중에 하나죠.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공식입니다. 즉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게 있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인, 코사인, 사인이 된다. 이런 공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굳이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수학을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1차 변환 같은 거 공부하면은 각 세타만큼 회전시킨 회전 변환, 각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그 1차 변환의 행렬식 표현이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이게 세타만큼 회전한 변환이거든요. 이거 그냥 1학년들은 그냥 아는 척하고 들어두시면 돼요. 2학년간 다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이 예를 든 거니까 몰라도 전혀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세타만큼 회전한 건데 그럼 알파만큼 회전하는 거는 여기다 세타에 대신 알파를 넣은 거죠. 베타만큼 회전하는 거는 베타를 넣으면 되죠. 그리고 알파만큼 회전한 거, 베타만큼 회전한 것을 곱해버리면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회전한 겁니다. 행렬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다 알잖아요. 행렬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회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놈이다, 이놈은 이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덧셈 정리를 그냥 각의 회전만 가지고 곱셈을 하면 되니까 굳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이렇게 입으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걸 전부 외워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요것만 딱 외우고 나면은 쉽게 한 10초 정도만 하면 그걸 유도할 수 있으니까 외우고 불안해할 필요 없이 유도할 줄 아는 간단한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몽땅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라는 설명을 지금까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외우는 데는 왕도가 있다. 아주 실전적인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정의를 살아있게 기억하라는 이야기. 두 번째 입으로 외우는 게 좋을지 눈으로 외우는 게 좋을지 선택하라는 이야기. 세 번째 외우는 요령을 만들어라는 이야기. 너무 외울 게 많을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도로 외우도록 노력을 하라.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딱 핵심되는 걸 외워서 약간만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불안 없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학 공부 7개명 중에 네 번째입니다. 자기 힘으로 풀어라.
자, 공부를 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한 5분 생각을 하는 겁니다. 5분 생각을 해서 답이 안 떠오르면 30분 지나도 안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5분 지나서 안 풀리면 30분 지나도 안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험생이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자라면 5분에서 안 풀리면 30분 생각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꿈꾸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5분 생각해서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풀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5분 생각해서 안 되면 또 문제 밑에 보면 이렇게 힌트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발상의 포인트가 될 만한 힌트 같은 거. 그걸 봐요. 그걸 보고 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안 풀려. 그러면 해답을 조금만 봐요. 해답을 다 보지 마세요. 해답을 확 다 보면, 그거 안 됩니다. 해답의 앞부분만 쭉 보면서 말이죠. 한 세 줄쯤 내려가니까 자기가 아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세 줄쯤 내려가니까,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는 부분이 나온다니까. 내가 이걸 착상을 못했구나. 저기를 X로 둬야 되는데 저기를 X로 내가 안 뒀구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니까. 그 포인트를 딱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드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5분 생각하라는 이야기하고 5분만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뭐냐면 해답에서 봤을 때 어떤 실마리가 된 부분 있잖아요. 저거 딱 보니까 이제 알겠다. 그 실마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실마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그 문제를 통으로 잘 모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문제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자기한테 어떤 브레이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실마리 부분을 해답에서 딱 찾으면 그 실마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실마리를 기억하는 게 바로 문제 푸는 해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실마리를 기억해야 될 게 수학 전체에서 여러분들 과정 공부할 때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영어 단어 100개 정도 외울 노력이면 여러분들이 해법 100가지를 배우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을 다 보지 말아요. 다 보면 그게 없거든. 내가 뭘 몰랐는지가 없잖아. 그래서 조금만 봐가지고 실마리만 딱 찾으면 실마리를 딱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10문제, 100문제의 노하우를 습득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만을 위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자, 자기 힘으로 푸는데 그 요령은 5분 생각해서 안 떠오르면 힌트를 봐라. 힌트를 봐도 안 되면 답을 봐라. 답을 보되 머리만 보고 자기가 몰랐던 실마리를 찾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수학 공부법 7기의 5번째, 다양한 해법을 연구하라. 자, 이거 1학년 학생들도 이거 다 알죠? 이거 뭐 모르는 학생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x가 양수일 때, x가 0보다 클 때 y 꼴 x 플러스 x분의 최소값은 뭐냐? 이거 뭐 아예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 이용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거를 저렇게 푸는 거 왜 고민해 본 학생들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y 꼴 x 플러스 x분의 1이 있는데 이걸 x로 곱해요. 그러면 yx는 x제곱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x 플러스 1은 0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 여러분 x가 양수이면 x는 실수죠. x는 실수 맞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y의 제곱으로 변형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그러면 x제곱 요거 곱해서 2배 하면 이거 되잖아요. 그럼 빼기 얼마를 해야 돼요? 빼기 4분의 y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걸 넘깁니다. 오른쪽으로. 그럼 4분의 y제곱 이렇게 해주면 똑같죠. 그죠?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으니까 본전이죠. 1이 넘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x가 실수죠. y도 실수입니다. 이게 함수기 때문에 함수는 실수해서 정의하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가면 복소수도 함수를 정의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x, y가 지금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은 뭐죠? 0보다 크거나 같죠. 실수의 제곱이 뭐냐고 물었을 때 실수의 제곱은 실수입니다 하는 학생은 정말 실수입니다. 실수의 제곱이 실수라고 하는 학생은 정말 실수다. 그 마지막 실수는 미스테이크예요. 자, 실수의 제곱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실수의 제곱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 4로 곱해갖고 인수분해하면 y 마이너스 2, y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x가 양수니까 이게 음수일 리는 없잖아요. 이거 양은 양입니다. 양은 양이니까 요거 풀면 y가 2보다 크거나 같아 또는 y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양수니까 이거 버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다? 2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여기서 x가 실수지 않습니까, 지금? x가 실수니까 판별식을 찾아요. y제곱 마이너스 얼마죠? 판별식 아시죠? 판별식.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x가 실수니까.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 풀면은 똑같이 이게 나오겠죠? 똑같이 이렇게 되죠. 판별식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미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정리하는 거 한번 볼까요?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할 수도 있죠.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죠.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프와 미분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미분을 하면은 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그 정근선이 이런 정근선 y 꼴 x가 나오고 이런 그림이 되잖아요. 이런 그림이 되고 여기가 제일 최소가 될 때가 이때가 최소가 됩니다. x가 1일 때 최소값이 2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젓가락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숟가락밖에 쓸 줄 몰라요. 뭐 미국 사람이라고 할까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만 써요. 그러면 불편하죠. 속도가 늦죠. 자, 숟가락만 가지고 뭐 밥 먹고 국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숟가락 가지고 김치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잖아요. 숟가락과 김치를 어떻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해법을 연구하라는 이야기는 마치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숟가락도 쓰고 포크도 쓰고 뭐 나이프도 쓰고 이런 겁니다. 여기에 포크, 나이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법을 갖고 있는 학생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기 장기를 딱 보고 이건 나이프 써야 되나? 이건 포크를 쓸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오로지 산수평균, 기하평균만 쓸 줄 아는 학생들은 당황하죠. 왜? 시험 문제를 낼 때 말이죠. 선생님들이 아주 연구해서 내면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방법만 되게 딱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가지로만 되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학생은 못 풀잖아요. 자기는 산수평균, 기하평균밖에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당하지 않으려면 간단한 문제를 하더라도 다양한 해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시는 게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쓰고 숟가락도 쓰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해법을 연구하라.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한테 쏘은 겁니다. 방금 내가 다양한 해법 연구하라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말이죠. 자기 반에 학생들의 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반의 키를 생각하면 우리 반의 학생들의 키는 1m 이상이다. 1m. 키가 1m 이상이다. 이 맞습니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 반에 이래요, 안 이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반 키의 최소값은 1m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키가 1m 이상이라고 해서 최소값이 1m라고 말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1m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등식과 최대 최소가 굉장히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부등식과 최대 최소가 굉장히 관계가 있는 말이지만 그 부등식에서 이꼴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만이 최대 최소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y가 2 이상이라고 해서 최소값이 2라고 말을 짓는 거 약간 이상한 겁니다. 그거 서술형이면 그거 감점해야 됩니다. 그거 한 절반, 이게 만약에 100점 만점이면 한 50분밖에 못 줘요. 뭐가 있어야 되냐? y가 얼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 2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y2를 넣습니다. y2를 넣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 되니까 x 이퀄 1이 나오잖아요. 그 x 이퀄 1이 이 양수란 범위에 들어있어요, 안 있어요?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이 뭐가 된다? 드디어 y가 2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이 강의의 완성도를 위해서 일부러 살짝 속여 놓았는데 뭘 속였느냐? 양수일 때 풀으라고 그랬죠? 양수일 때 풀으라고 했는데 뭘 때 푼 겁니까? 실수일 때 푼 거죠? 훨씬 넓은 범위에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양수일 때 풀어야 했는데 실수일 걸 가지고 풀었으니까 필요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성립하지만 이쪽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저 무슨 이야기냐? 이쪽 때 답보다 이쪽 때 답 범위가 이렇게 넓을 수 있다는 거지. 더 넓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넓지 않다라는 걸 마지막에 검증하기 위해서 키가 1m가 있다는 거, 즉 y가 2가 될 때가 있다는 거, 그것을 확인해주면 그거는 옳은 답이에요. 그때는 필요 충분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건 좋은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리적 완결성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 완결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더 엄청난 해를 구한다든가 엉터리 해를 구하거나 논리적으로 엉터리 답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논리적 완벽성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해법은 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가 논리적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논리적 완벽성에 대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수학자하고 물리학자하고 철학자가 세 명이서 기차를 타고 스코틀랜드 지방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막 이렇게 스코틀랜드 지방을 여행하는데 저기 기차 밖에 저기 보니까 말이죠. 언덕이 한 개 있어요. 기차 바깥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양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양이 까만 양이야. 양이 까매. 양이 까마니까 이 철학자가 또 그거 보더니 스코틀랜드에 있는 양은 검구나 이래요. 철학자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양은 검구나.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철학한다는 사람이 무식하게 이야기한다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적어도 한 마리의 양은 검은 거지. 스코틀랜드에 있는 적어도 한 마리의 양은 검은 거지.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자가 그걸 비웃어요. 이 양반아, 스코틀랜드에 있는 적어도 한 마리의 양은 적어도 한쪽 면은 검은 거지 그래요. 내가 안 본 저쪽 면이 검은지 어떻게 하냐. 저쪽 면이 흰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게 수학입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논리적인 완결성이 없으면 수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은 수학이 아니죠. 확인되지 않는 건 수학이 아니에요. 진짜로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고 나면 이게 내가 논리적 오류는 없는지 필요 충분한 답을 구했는지 그걸 잘 생각해보고 넘어가야지 수학답게 되는 겁니다. 자, 논리적 완벽을 추구하라. 문제의 조건을 필요 충분하게 사용하는 것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계명 마지막입니다. 눈으로 풀지 말고 손으로 풀어라. 수학 공부할 때 눈으로만 이렇게 뭐 이분이 답이겠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수학 공부는 꼭 연필을 들고 하세요. 그렇게 연필을 들고 공책에 풀다 보면 계산의 정확성이 향상이 되고 계산의 속도도 향상이 되고 여러분들 속도가 느릴 것 같죠? 연습장에 막 풀면 빠를 것 같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끼적끼적 빠르지만 이렇게 적으면 늦을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적으면요. 여러분들이 딱 답이 틀리잖아요. 답이 틀렸을 때 내가 푸는 곳에 어디서 틀리는지를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계산을 틀리는구나. 내가 계산하라고 그러면 꼭 2분의 1 곱하기 2를 1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2는 2분의 1이라 적는 실수를 자꾸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자기가 약한 부분 있잖아요. 약한 부분을 캐치해내야 되고 그런 계산을 할 때 더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쭉 정사하면서 적는 게 느린 것 같지만 계산을 확인할 때 연습장에 그냥 끼적끼적하면요. 2번 풀고 3번 풀어도 자기가 어디서 틀리는지를 계속 모르고 넘어가요. 근데 제대로 풀면 한 번 풀더라도 자기가 그걸 다시 되짚어보면서 계산 능력이 향상이 오히려 되고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해력도 증가되고 생각하는 힘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막 풀어서 폼 되려고 그러지 말고 손으로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